빌레몬서 백그라운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1절, 9절, 19절 보면요. 빌레몬서 저자가 사도 바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연대는 우리가 옥중서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책인 빌레몬서를 배우는데요. 이 네 권이 다 같은 연대에 쓰여졌고요. 또는 같은 장소에서 쓰여졌습니다. 그 전에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까지 했기 때문에 다시 재방복하진 않고요. 빌레몬서는 그래도 표로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보시기에 좀 편하실 겁니다. 네 번째 로마 가택연금 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이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 가택연금에 갇혀 있을 때 어느 시기일까 했을 때 마지막 시기입니다. 거의 이제 석방의 조짐이 보이고 또는 이제 석방할 날짜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증거가 있죠. 빌레몬서 22절이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뭘 마련하라 그래요? 숙소를 마련하라. 아마 이때쯤 바울이 본인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로마로부터 떠나서 이제 본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또 연이어서 4차 선교여행을 갈 것에 대한 그림을 아마 그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AD 61년, 63년 어느 사이 시점인데요. 아마 말년이기 때문에 62년 말 아니면 63년 초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요. 장소는 로마입니다. 자, 원독자는 누구입니까? 여기 원독자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그럼 빌레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빌레몬이 어느 도시에 살았을까요? 네,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어디 있는지 대충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소아시아 중부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신서는 로마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손에 이 쥐어주죠, 바울이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공동체로 갑시다. 빌레몬 교회 공동체에 이 서신서를 이제 전달하고 그들이 받아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를 하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그려주시고요. 자,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노예제도가 어땠는가 우리 짧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노예제도 첫 번째는 가축법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노예들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됩니다. 악독한 주인을 만나고, 그죠? 아주 그냥 폭력적인 주인을 만나면 참 그 인생 어렵겠죠. 힘들겠죠. 반면에 또 젠틀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인격적인 주인을 만나면요, 어떤 노예들은 그 잘 못 사는 자유인들보다 더 풍요롭게 산 노예들도 있었다고 해요. 주인에 따라서 완전히 주인이 신이죠. 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당시에 노예 인구는 로마 제국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인구수로 따지면 한 6천만 명.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로마 도시 있잖아요. 이제 나라라고 봅시다.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의 전체 인구가 100만이었어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노예만 60만에서 70만 된다 그래요. 노예만. 그러니까 노예가 한 3분의 2 정도 된 거죠. 로마 이 시 안에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노예들이요. 노예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팍스 로마니 뭐 이런 그 소리 좀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에서 그 평화 기간이 약 300년에서 350년 뭐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여 년 동안은 로마 제국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됐고요. 경제적으로도 풍요했고요. 그렇죠. 문화적으로도 로마가 제국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속국된 모든 나라들이 거기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전체적 사회 현상 또는 그 당시의 그 제국적 내용을 우리는 이제 팍스 로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팍스 로마가 300여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큰 이유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로마의 정치입니다. 정치. 이게 정치는 이제 법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요즘에도요. 법을 공부하거나 정치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정치와 로마법을 공부해요.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몇십 년도 아니고 300여 년이 넘게 자기 나라만 정치하고 돌보는데도 그렇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전 유럽과, 그죠? 팔레스타인과 북아프리카에서 이게 땅들을 로마가 다 점령하고 400여 년 동안 큰 일 없이 잘 이렇게 컨트롤했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같이 뛰어난 과학과 기술과 문명과 어떤 이론이 있었던 시기가 아닌 2000년 전에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도대체 로마라는 그 대형 제국이 어떻게 그 넓은 땅덩어리와 그 많은 속국들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정치했을까? 그게 이제 굉장히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숙제고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정치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죠. 로마 법을 잘 공부합니다. 물론 문화적으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으로 시작된 헬레니즘의 문화가 로마 제국 전체의 어떤 문화적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팍스 로마가 300여 년 될 수 있었던 힘 가운데 하나는 이제 정치력이었다. 이 사람들 정치력이 굉장히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느냐? 그 전에 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 배우신 분들은 이제 새록새록 생각이 날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이제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제국을 칩니다.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바사, 그리고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 또는 경제적 기반, 문화적 기반을 이룬 그 전에 제국들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통해서 쭉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 로마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가 가장 좋을까를 당연히 연구했겠죠. 공부했겠죠. 머리 터지게 토론도 하고 싸우고 또 그러면서 이제 수정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겠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네 제국 정도의 이 정치, 법 이런 것들을 그 타산지석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것들은 빼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들만 다 모아서 이제 로마 정치와 법으로 만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로마 정치와 법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팍스 로마를 300여 년 동안 그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노예예요. 노예. 왜요? 모든 노동력이 다 어디서부터 와요? 노예로부터 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노예의 그 기반이 이 펑크가 나거나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면요, 로마 제국 전체가 흔들흔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로마 정치는요, 여러 영역들이 있지만은 노예를 어떻게 잘 컨트롤할 건가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만 잘 컨트롤해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곧 로마 정치는 노예를 정치하는 거예요. 노예를 어떻게 잘 다스리고 잘 영역들을 나누고 그다음에 기능들을 나눠서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잘 사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로마 정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치와 법 그리고 그런 인프라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반 역할을 했던 노예, 이 두 가지입니다. 로마가 이제 그 AD 300년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몰락합니다. 실제적인 이유는 이 북유럽에 있는 그 야만족이라고 불리죠. 그 야만족이 어마어마한 이 수가요, 이 대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수 앞엔 장사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그 수를 감당을 못해서 이제 기반이 흔들리고 몰락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나타난 현상이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기반이 흔들려요. 정치적 기반과 노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금이 가요. 그러면서 이 야만이라고 불리는 북서 유럽의 그 수많은 인구들이요, 지리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있죠. 호주에 토끼 번식이 장난 아니래요. 그 보신 분 계세요? 토끼가요 너무 많은데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셀 수 없을 정도 많대요. 근데 그 토끼들이 갑자기, 전 토끼들이 막 뛰잖아요.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가 흔들린대, 지진 나는 대로. 그 정도로 많대요. 그래서 지금 호주의 문제는 이 토끼를 잡아야 돼. 토끼를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떤 기간에는 또 캥거루도 번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에는요, 캥거루를 사냥하게 해요. 그러니까 적정 수를 유지해야지, 이게 너무 오버해버리면은 생태계가 깨져버려요. 근데 토끼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한 손에 쥐어주잖아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 그 토끼들이 막 뛸 때 지축이 흔들리겠어요. 수앞에 장사가 없어요. 하여튼간 노예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랬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이 노동력, 값싼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공짜죠. 그죠? 이 노예를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노예를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그죠? 이게 좀 자유를 주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러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런 겁니다. 결국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면 자기네들이 더 컨트롤하기 쉬워요. 그렇죠? 백성들이 이게 머리가 돌아가고 생각이 있고 뭔가 이렇게 정보들을 많이 갖게 되면요, 위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집에서도 봐요. 이 애들이 부모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애들은 막 두세 마디 하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랫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거를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이 터진 사건이 킬링필드잖아요. 그 누구죠? 그 사람? 그 독재자? 그 사람이요, 안경 쓴 사람 다 죽였잖아요. 왜요? 안경 썼다는 거는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그거 몰라요? 이거 모르구나. 그래서 킬링필드 찾아보세요. 자기 정권을 이제 쿠데타로 딱 잡고 나서 뭐부터 했냐면요, 지식인들부터 다 죽였어요. 그런데 누가 지식인인지 일일이 찾아낼 수 없으니까 일단 보일 때 안경 쓴 사람부터 죽이. 안경 쓴 사람 먼저. 안경 안 쓴 사람들은 그때 많이 살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해도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조건도 됩니다. 그렇죠. 렌즈 껴서 그때는 또 뭐 컨택트 렌즈는 없었으니까. 이게 킬링필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위에 정치하는 이 컨트롤러들은, 이 권세자들은 결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손안에 넣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강구하죠. 그게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정치 될 수 있고, 이제 돈, 이런 게 문화 다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 잡으면 이제 컨트롤하기 쉽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 어떤 법이 있었냐면 도망간 노예에 대한 법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팍스 로마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초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노예를 잘 컨트롤할까요? 근데 노예가 만약에 도망갔는데, 뭐 도망갈 수도 있지,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또 다른 노예도요, 도망갔는데 괜찮네? 또 도망가.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노예들이 힘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군사를 모아서 딴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로마 제국 자체가 기반이 안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도망간 노예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돼요.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줘서 다른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주 엄하게, 아주 이 비인격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문화로 형성되는 거예요. 노예 문화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 어떤 기관이 있었냐면요, 이 도망간 노예를 잡는 부서가 있었대요. 한국 드라마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추노 보셨어요? 장혁 나오고.
저 재밌게 봤는데 추노. 그게 이거예요. 추노, 추격할 추, 노예, 노에서 노예를 추격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뭐라 그럽니까? 이 뭐 포도청이라든가 마을의 어떤 경찰서 같은 데죠. 이런 데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맡긴 거예요.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이렇게 자기 회사에서 다 못하니까 하청업을. 그지? 하청업을 한 거야. 도망간 노예만 이 전문적으로 잡는 이 싸움꾼들이 있어요. 그 갖고 오면 이제 몇 퍼센트 떼주고. 그 추노가 그거예요. 이때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딱 신고를 하면은 이제 도망간 노예를 잡아와야 돼. 그러니까 잡아오면 이제 추노를 보면요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완전히 개패듯이 패가지고 다시는 그 일을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 주변 사람이 그걸 다 보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하지 않대요. 그런데 추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마에다가 이제 낙인을 찍죠. 그럼 다 보이잖아요. 저 인간은 도망간 노예야. 그러면 사람들이 감시하기 시작하고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동물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돌아가니까. 제국이 돌아가니까. 당시에는 뭐 아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은 노예 제도는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노예가 그렇게 많았어요. 로마 제국 자체가 노예로 인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또 바울은 단 한 번도 노예 제도를 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러면 인정한 건가 노예 제도를? 뭐 이런 또 퀘스천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정면적으로 노예 제도를 부정하고 깨야 된다는 말씀 하진 않으셨지만 삶과 가르침으로 이미 그거에 대해서 다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 교훈 가운데 하나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도망간 노예에 대한 법이 있었는데 엄격하게 관리하죠. 그래서 이게 잡혀오면요, 이겁니다. 주인 마음대로 그랬잖아요. 노예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당시에 이제 감정이 격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못 참겠다 하면 바로 죽일 수 있어요. 법적 권리, 그 재산 소유권 권리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살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노예를 죽였다고 해서 주인이요 재판에 쓰지 않아요. 살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가축 죽였다고 해서 살인죄에 걸리지 않는 거랑 동일한 원리죠. 그만큼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그거 아니면은 뭐 종신형에 처하든 뭐 하여튼간 어떻게 하든 다 주인 마음대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부모, 특별히 이제 엄마가 노예면 태어난 자녀는 모두 노예고요. 그다음에 로마 제국은 뭐 끊임없이 땅 따먹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속국이 되면 1차적으로 거기에 다른 이렇게 속국이 된 도시라든가 나라의 이 백성들은요 로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빚으로 인해서 빚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시장에서 팔릴 경우도 노예가 됩니다. 자,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마도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통해 말씀 사역을 하죠. 그럴 때 아마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는 뭐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하기 위해서 또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또 여행할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본인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그다음에 중심 구절 볼게요.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게 이제 빌레몬서 중심 구절입니다. 중심 주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해라. 쓴 이유는요. 자, 그래서 동역자로 그를 세워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빌레몬서에는 이제 크게 세 명의 관계가 설정되죠. 누구죠?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예요.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스승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스승 괜찮죠? 스승. 자, 빌레몬은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자가 되는 거죠.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됩니다. 자, 오네시모는요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빌레몬과 관계에 있어서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사회적 신분의 그 역할 또는 정체성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어요.